시작합니다. 오늘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자, 오늘 오늘 강의가 이제 학계로는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뵐 겁니다. 내년. 오늘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내년에 나이 한 살 또 먹네요. 아이, 큰일 났네.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내년도에는 아주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요거 꼭 합격하세요. 요거 오래 질질 끌면은 어떻다고요? 주변 사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단방에 끝내세요. 단방에 한 방에 끝낼 자신 있어요? 안경이 그래갖고 좀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 저기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돋보기예요? 아직 30대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돋보기 쓰고 계시나? 잘 보니까 딸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아버지하고. 자, 어쨌거나 이 부동산 가격의 뭐라고요? 제 원칙이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 해줘야 됩니다. 원래 이제 다 바꿔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요거는 뭐 이런 옛날에는 자 124페이지 잠깐 볼게요. 124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밑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죠. 요 법이 지금 아까처럼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한 거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고 그냥 뭐 지금부터 고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치는 거는 본 교재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고치세요. 요거는 그냥 오늘 보고 뭐 여의치 않으면 그냥 버리세요. 여의치 않으면 어떻다고요? 버리시면 돼요. 그냥 11월, 12월 달은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나, 그러면서 항상, 대충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자세히 뭘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11월, 12월은, 뭐,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보냈구나. 그러면서, 뭐, 이런 내용 공부하는 거구나. 민법도 언뜻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월 달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번 쭉 끝까지 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의 헛되이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11월, 12월. 자, 몇 장 넘겨보시면, 자, 이 1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해서 이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므로써 앞으로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는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는 높아지죠. 근데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면 이게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제군들 할 때처럼 여러분들 제 원칙이다. 여러 가지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 가장 이게 중추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 요거를요, 어디가 있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은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집니다.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소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거 적당히 다 갖춰야 되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중추적인 중심이 되는 대원칙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요거를 이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요거를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내부에서 지원해 주는 원칙, 아니면요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게 적당히 잘 갖추는 게 좋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죠. 필요하다면, 그죠? 이런 거를 적당히 잘 갖췄을 때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대내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이거를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가치가 높죠. 이걸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면 안 좋겠죠. 이걸요. 아니면 장례식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이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가치가 높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요거와 관련되는 원칙을요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은 지금 둘 다 현재는 뭐가요? 수익성이 비슷합니다. 현재는 둘 다 수익성은 비슷한데 A라는 부동산은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B라는 부동산은요 별 큰 수익이 예상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A라는 부동산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높은 수익을 예상할 때 그때가 바로 제대로 된 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을 구입할 때가 제대로 된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요 간접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되는 원칙을요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요거를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해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은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는요 체감한다 이렇게. 요거를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죠.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여기는 이제 맨 먼저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두 가지를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요 예측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간접적인 원칙이죠. 직접적 관련성은 또 떨어집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의 원칙이다.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있죠. 여기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있다면, 생긴 게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하죠. 이런 과정에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자, 이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여러 가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말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말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이해하려고, 자꾸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대충 저런 얘기구나. 그리고 지금은 자, 이 3방식이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하긴 할 건데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안 가니까 나중에 1월달 지나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언제라고요? 1월달 지내서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1월달에 1, 2월달에 제가 3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3방식. 그거 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이제 지나면 제가 3월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달에. 그래서 미리 다 해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은 내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게 이용할 때 있죠.
이걸요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중추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 이용인가 한번 볼게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다 내가 30층짜리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3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제대로 된 이용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 하면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뭐라고요? 법경기. 자, 그러면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30층 정도 지으려고 했더니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일조기준, 환경기준 이런 거 비췄을 때 불법적인 이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용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25층 정도 지으려고 했더니 문제는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덕배기 같은 데 잘못 지었다가는 건물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게 제대로 못 갖췄다면 기반시설 있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하나만 아니면 도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제대로 못 갖췄다면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막 차도 못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물리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의 기반시설의 여건에 맞췄을 때 아무래도 20층 이상 올라가는 건 물이라는 얘기죠. 20층 이상 올렸다가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나 하수도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2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냐?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자, 15층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자, 느낌으로 하세요. 15층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한 층도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도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15층 정도 지으니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을 한 개 수입해 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요, 한 개 비용이라 할게요.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한 층 더 올리니까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부터는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건축비는 1억인데 한 층 더 올렸더니 근데 분양대금은 4천밖에 안 들어올 수 있죠? 4천만 원.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가장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용하는 게 어떻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때가 가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죠?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15층 정도 올려갔을 때는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수익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수익이 점점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을 때 여기까지만 지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요 잠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최유효 이용은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있죠. 그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외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 얘는 이제 두 가지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세트.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이 딱 하겠는데, 둘 다 이렇게 볼게요. 둘 다, 이게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둘 다 호텔인데, A라는 호텔, B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자,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가치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요, 14억 정도가 됩니다. 더블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같은 지역에 있고 호텔이 생긴 것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얘를 보니까 얘는 주차장을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얘는요 주차장을 완벽히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니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 많이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얘는 떨어지고 얘는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입니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입니다. 뭐에 위배해요?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부동산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정이 잘 갖췄다는 얘기죠. 이걸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입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저 이런 걸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때는 뭘 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이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가치가 얼마밖에 안 돼요? 7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7억짜리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치자.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 가치가 원래는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생산비 합치면 얼마요? 10억이야 되는데 한 14억 정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다시 말하면 주차장이 수익을 높이는데 어마어마하게 공헌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기여.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닙니다.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이걸요 기여의 원칙이다. 지금은 대충 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추가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죠? 추가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추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있죠? 요것만 딸랑딸랑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딸랑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볼게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렇게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이 파는 돈, 이걸 수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파는 돈. 그러면 수익이 생기면 이거를 수익 창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라든가 배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는요, 이익의 일부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내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만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토지는 애초에 토지를 만든 거 안 만든 거예요?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수요 때문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결국 수익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함수 관계가 있다집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어디라고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여기다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어디라고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에 배분되는 금액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 배분은. 그래서 나중에 이 감정평가 3방식의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잔여법, 수익 방식 중에 요거의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알 필요 없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우리 3방식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갔어요? 여기다 내가 20층 정도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15층 정도가 되면 이때까지는 한 개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올리는데 15층 정도 딱 오니까 한 개 수입과 한 개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자,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한 개라는 표현 자체는 경제학에서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끝이라는 용어지만 경제학에서는요, 추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한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4천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다가 노동자분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체증합니다.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수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벌어오는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체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수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상 짓게 되면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요, 그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해줍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적절한 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내적 공간의 원칙 해줍니다.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의 원칙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대외적 공간의 원칙 알아볼게요. 이거는 경쟁의 원칙은요, 요거는 말뜻만 하시면 돼요. 말뜻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이제 딱 있는데 이 지역에 여고가 딱 들어왔습니다.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와서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총알같이 가서 여기다가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A라는 라면집. 그러니까 총알같이 가서 차리니까 자, 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요거 라면집 가려고 하니까 자, 여기는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 이상의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정상적인 이윤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떼돈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과 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리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두겠죠? 조금만 있어봐요. 우후죽순 뭐가 생겨요? 막 라면집이 막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까지예요? 이게 초과이윤이라면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결국은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시킵니다. 경쟁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라고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부동산 가치가 높다가 나중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높다가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걸 기초로 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걸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경쟁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적합하게 이용할 때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A라는 부동산이 딱 있는데 주변 환경과 잘 적합하게 이용할 때 있죠. 그때가 가치가 높다 아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잘 안 어울려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요, 자, 그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때는 나중에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몰라 된다겠죠? 그냥 대충 경제적 감가 이런 거 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를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보통 이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보면 131페이지에 맨 아래 외부성의 원칙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동산이 제대로 된 이용하려면, 최유효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칙입니다.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끔 이용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을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나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요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나 하는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원칙, 요걸요 외부성의 원칙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가치를 높이려면, 재료들을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끔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당위성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외부성은요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원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시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여기에는 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 돈 꽤 나갈 것 같은데, 요런 거 하나 딱 있으면 딱 좋은데, 요런 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요거 통째로 안 갖고 있고, 요 칸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네. 오늘따라 너무 뭐라 하나? 뭐라 하나? 하여튼 찌질하게 놀고 있는 것 같네요. 어때? 이제 좀 찌질하게. 예? 뭐라고? 찌질하게 자꾸 돈 가지고 따지고 그래. 자, 저기 뭐냐? 자, 뭘 하려고 했죠 지금? 까먹었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100억은 안 될 것 같고, 이거 뭐 얼마야? 이것도 한 50억은 될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거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동산의 가치가 50억이다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그건 아주 띵동댕.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하죠? 주변 환경도 뭐 저기 왕숙지구 막 생기고, 새로 생긴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변해 나가죠? 새롭게 GTX 이런 것도 막 통과하고 막 이러면 계속 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는 수리 같은 거 하게 되면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낡고 노화되는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가 간다 하십니다. 감가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한 80인생이라면 계속 태어나서 이때까지 이제 이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섬찟하게 얘기했나요?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시간이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럴 뿐이지 계속 언젠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낡고 노화되죠? 조금씩이든 누구만큼이라도 낡고 노화될 거 아닙니까? 계속 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변동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그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요걸요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항상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부동산을 아무렇게나 평가하면 안 되고 특정 시점 명시해 줘야 돼요.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아니면 오늘 현재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기준 시점에 해주는데,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 가격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하려면 가격 조사 해야 되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가격 조사 완료일. 그래서 여기 이제 변동의 원칙은요, 어디 갔어요? 자, 이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변동의 원칙에 의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과거의 어떤 수익 실적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지하철이 앞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앞으로 높은 수익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동산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막 높아지겠죠. 만약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줄 모른다. 그러면 낮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동산 살려고 안 살려고 지금 시점에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한 수익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의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수익 방식은요 과거의 수익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잖아요. 수익이 예상될 수 있죠. 요거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게 수익 방식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수익 방식의 근거입니다. 수익 방식의 근거다. 환원율이라는 거 순수익 같은 거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은 수익 방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측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 알아볼게요. 자, 어차피 부동산도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 어떤 아파트 지구에 아파트 살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좋아졌죠. 이 동네 아파트 가치가 좋아졌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이 근처에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막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막 나중에 공급이 막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또다시 공급이 막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치는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막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치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걸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다 해줍니다.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 해줍니다. 수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가치는요,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체의 원칙은, 자, 여기 뭐가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삼성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요, 대림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절이나 교회도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이거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지은 연도도 비슷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요즘에 거래되는 가격이 2천만 원이랍니다. 평당. 얘는 1,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합니다.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생긴 건 비슷하고 맛도 똑같다고 치자. 맛도 어떻다고요? 비슷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겁니다. 이거는 2,000원이고 이거는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더 많이 소비하죠? 더 많이 소비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안 먹으려고 하죠.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막 이거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평수 늘려서 그러니까 요것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에는 생긴 건 비슷하다면 가격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어떤 거나 이제 비슷하니까 이렇게 요번에 요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했던 근처에 있는 놈 있죠? 생기게 비슷하다면 요거를 가지고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자,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어쨌거나 나중에 그냥 이렇게 마세요. 일단은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거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대체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생기게 비슷하다면 근처에 있는 건 비슷하죠? 요거 가지고 차이점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비교 조정 작업 이런 거 하는 게 근거가 다 대체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대체의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빨강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해서 좀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요거 위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러고 다른 거 조잡스럽게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복잡하게 공부하지만 나중에는요,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순식간에 풀어야 돼요. 자, 40문제를 한 50분 만에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이 머릿속에 조잡스럽게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는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탁탁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거기 131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요거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는 자,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포기한 대안의 이익. 자기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기한 대안의 이익, 요걸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부동산 학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이론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겁니다. 항상 알게 모르게. 자, 예컨대 내가 A라는 A, B, C의 선택이 있는데 요거는 자, 30%를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동산이고 얘는요 1년에 20%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고 얘는요 10%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셋 중에서 얘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선택했다. 그러면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익, 이걸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한 대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익이 어떤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요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어쨌거나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닐까, 중개사 시험을 볼까, 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할까, 아니면요 그냥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1년에 이거 왜 옛날에는 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발로 탁 쳐서 받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네요. 어쨌거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벌 수 있다고 치자. 얼마 벌 수 있다고요? 1억. 근데 회사 다니면 3천만 원 못 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중개사 시험에 공부하는 게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포기한 대안이 뭐야? 회사 다니면서 얻는 이익 있죠. 요 3천만 원 요거를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선택을 잘했다 해주는 겁니다. 선택을요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이거보다 더 크니까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기회비용보다는요 얘가 더 크니까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학원을 다닐까 아니면요 인터넷으로 그냥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뭘 선택했다고요? 학원 다니는 걸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누워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앉아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요, 누워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엎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주무시면서 공부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장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니까 더 이익이 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함에 따른 이익을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얘가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다니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일단은 학원에서는 합격률을 막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도 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어떻게 하든 학생을 많이 합격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그 프로그램을 짜서 막 공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뭐 장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같이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나중에 여기서 무슨 하지, 캐나다 가서 중개활동 할 거예요? 영어가 좀 돼야 되는데, 그쪽 가려면. 어차피 이 동네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동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사귀어 놓는 겁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10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이제 발음도 안 되네요. 다이나믹하게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졸리지도 않고, 아까 뭐 졸립다고 하는데, 졸립지도 않고 이게 훨씬 더, 공부 능률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처음에 잘 될 것 같죠? 근데 거의 떨어집니다. 거의 떨어져요. 이제 우리 누나도 잘난 척 더럽게 하다가 1년 동안 인터넷 보고 공부하다가, 이것도 공부냐 하면서 막 잘난 척 하다가 똑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많이 차이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아침에 우리는 항상 기회비용보다 더 크니까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회비용. 포기한 대안의 이익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버스 타고 올까? 아니면 걸어서 올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버스 타는 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걸어서 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걸어서 오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고 건강해지죠. 이런 걸 건강해지는 걸 포기하고 단지 빠르게 와서 학교를 선생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이제 데이트하는데 영화관에 갈까 아니면요 공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눌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영화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공원 가는 거를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공원 가는 거는 포기하고 뭐라 하겠다고요? 영화 가는 거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따졌을 때 영화관 가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공원에 가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일단은 돈 들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죠. 이런 이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그 공기도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요상한 영화 하나 보려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포기한 대안보다 얘가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다. 이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을 비용이라는 겁니다.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은 실제로 뭐라고요? 어떤 선택에 따른 비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에 따른 뭐라고요? 비용. 그 비용보다는 수익이 크니까 선택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니까 항상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끄러웠나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요 대안이 더 좋으니까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저는 이게 학원 나오는 거를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물론 자기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웬만큼 맘먹고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왔다 갔다 가끔 이제 사람도 사귀고 밥도 같이 어쩌다 하면 근데 허구한 같이 먹으러 다니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밥 먹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낮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주도 한잔 할까? 이렇게.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요, 반주하다가
낮에 하면 노래방이나 한번 갈까?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방 가서 또 뭘 먹어요? 술도 마십니다.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야, 우리 학원 빼고서 다음 주에는 저기 춘천에 가서 술 마시고 오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밤에도 또 나이트나 한번 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공부해도 헛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같이 이게 사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좀 좋은 현상인데. 어떤 부류는요, 여기 오니까 오랜만에 그동안 너무 시끄러운가요? 그동안 이제 애 키우느라고 보통 여기 연령대가 애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은 조그만 있을 때는 잘 안 옵니다. 거의 이렇게 조그만. 왜냐면 애들 막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지 혼자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부류가 많이 옵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년, 15년 가까이, 10년 넘게 막 애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데 나오니까 이거 학교처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부류도 만나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세 망칩니다. 놀러 이게 같은 부류가 있어요. 공부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아주 뺀질뺀질거리는 부류가 있고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가능하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어쩌다 한번 놀기도 하고 어쩌다 한번 놀기도 해야 되지. 너무 안 놀면 스트레스 쌓여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진짜 내년부터는 진짜 산뜻한 기분으로 처음부터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거 좀 꼭 합격하시면 얘가 언젠가는 효자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아주 그때를 기약하면서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경쾌한 기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네.